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비스트 대표 이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TV 부동산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 어려워하고 늘 궁금해하고 늘 필요한 파트죠. 세금 분야입니다. 세금 분야.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이렇게 나눠서 그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서 폭탄을 맞았다 이런 심심찮게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죠. 그런 거를 만약에 세무사랑 미리 상담을 했더라면 세금의 절세가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테크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분이에요. 일단 젊습니다. 잘생겼고,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따끈하게 올 초에 그만두시고 개업을 하신 세무사님입니다. 새로운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박명균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 괜찮았습니까? 네. 자, 우리 박명균 세무사님은 일단 세무법인의 필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국세청에 입사를 하셨다가 올해 이제 그만두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올 초에 그만두셨으니까 예전에 이제 전직이 보통 국세청 출신들이 많다 보통 그런 프로필에 나오잖아요, 세무사님들이. 근데 이제 올 초에 그만두셨으니 누구보다도 최신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내부 프로세스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우리 박명균 세무사님, 우리 시청자들한테 본인 PR 좀 해주십시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명균 세무사고요. 지금 새로운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있고 블로그나 조그맣게 유튜브 채널 박세른이도 운영하고 있으니 한번 좀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세론이 이렇게 치시면 우리 박명균 세무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에 심심치 않게 그런 게 나와요. 자금 출처를 소명을 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런 것들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자식한테 하나 사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금 출처 조사 어떤 건지 일단 우리 시청자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금 출처 조사는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 조사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부채를 갚는다든지 또 사업 개시할 때 목돈이 드는 사업을 시작했다면은 본인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 그리고 소득으로 봤을 때 자력으로는 이렇게 취득하거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 세무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소명을 못하면 그게 이제 소득세나 또는 어떤 증여세나 어떤 식으로든지 세금 폭탄이 뒤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서운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말 그대로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당사자의 모든 금융계좌를 오픈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취득 자금을 누군가한테 증여받았다고 보고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증여세 조사라서 증여를 누군가는 해줬을 거니까 가족에 대한 조사까지 같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 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계좌 오픈 과정에서 본인 사업체에 대한 좀 매출 누락이나 공개 밝혀지면서 또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번질 수가 있어서 좀 어디서 이렇게 번질지 모르는 좀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그냥 탈탈 털리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조사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 이거가 시작이 되면 철저하게 소명을 못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게 전체가 다 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도록 개인이건 기업이건 미리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금융거래하는 사람을 다 자금 출처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어떤 경우에 대상이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조사기 때문에요. 세무조사라는 게 정말 다양한 루트나 경로를 통해서 조사가 시작되는데 자금 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많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는데 이게 좀 미비하다든지 좀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국가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통보하게 되고 거기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모두 규제 지역에서는 특히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잘못돼서 이제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이게 아까 얘기한 탈탈 털리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우리 부동산에서 작성할 때 우리 특별히 이런 거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작성되는 자금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금과 차입금. 그러니까 즉 원래 내 돈과 빌린 돈을 조달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라는 계획을 작성하는 건데요. 특히 일단 자기 자금에서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판 돈이라든지 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돈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그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현금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뭐 증빙 자료로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걸 제출하긴 하지만 그 소득 대비해서 좀 과도한 현금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거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내가 용돈 모아서 저기 예. 장판 밑에 모아놨다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작성은 할 수 있겠죠. 실제 현금이라면.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차입금입니다. 이게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그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요새 그 대출 규제 때문에 그 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일정 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뭐 차용증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차용증대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뭐 소득이나 여력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기존의 관념 부모 자식 간에 뭘 그런 걸 써 네. 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 돈은 빌려줬는데 그건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아니야 그거 갚을 때 아버지 이자 좀 쳐서 갚으면 되지 그거를 어떻게 지금 나한테 증명하라 하느냐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 어떻게 입증 책임으로 누가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그 자금이 그 본인 그 자력에 할 수 없다고 일단 추정을 하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 조사라서 누구한테 증여받았는지 국세청이 밝히지 않아도 되고 그냥 증여세를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여지만 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납세자가 거기에다 그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그 되는 게 빌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뭐 우기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차용증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그 만능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이자가 좀 지급되고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차용증이 있건 없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증여가 아니고 이건 차용이다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실제 빌린 거다라고 내가 항변을 하면서 차용증을 쓰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뭐 갚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져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은 객관적이라는 좀 표현을 하는데요. 주관적이죠.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쵸. 그 당사자는 주관적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이거 빌린 것 같다. 요 정도는 만들어 놔야 인정이 돼요. 어떻게 뭐뭐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이자 지급이 꼭 돼야 되는 게 그럼 매달 맞고요. 얼마씩? 그렇죠. 무이자는 안 되고. 무이자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예,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증여인지 빌린 건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보는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좀 지급해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뭐 자동이체로 얼마씩이라도 소액이라도 뭐 최저금리라고 해서 그렇죠. 뭐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하나 첫 번째 질문.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 리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이자를 줘야 된다는 리미트가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궁금한 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아버지 그 법정인 이자를 꼭 다 줘야 돼? 나는 좀 더 싸게 주고 싶 아버지가 용인했으니까 그보다는 아버지한테 돈 빌리는데 뭐 금융기관만큼 빌린 돈 그렇게 주는 건 아니지 조금만 줘도 그렇죠. 되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법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라 하는 이자율은 4.6%로 정해져 있고요. 연리 4.6%? 예, 연 4.6%로. 근데 아무래도 좀 그 특수 관계인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리로 만약에 2%로 예. 빌려줬다 한다면은 4.6%와 2%의 차이인 예. 2.6%만큼은 아들은 이득을 보게 된 셈이라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증여가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넘은 경우에는 또 증여세까지는 과세를 안 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6%가 최소 리미트인데 네. 나를 싸게 줬는데 그 차액이 그 이자 차액이 네.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네, 않는다. 네. 또 또 두 번째로는 탈세 제보가 은근히 많습니다. 탈세 제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다 넣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냥 제가 싫어가지고 뭐 예. 이렇게 제보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구체적인 그래서 측근들이 많고요. 은근히 뭐 돈 자랑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거를 자기 집을 샀는데 부모님이 뭐 해줬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주변에서 좀 배 아파서라든지 병심을 품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탈세 제보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국세청에서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무 관련된 선배들하고 술을 한 잔 먹다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영화 제목 같은 게 있어요. 난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국세청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방대하고 무섭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이 시스템이 PCI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국세청 PCI 시스템의 선정 경우에도 아까 자금 출처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PCI 시스템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국세청에 있는 시스템의 한 종류인데요. 본인이 사업을 하든 뭐 근로소득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그리고 지출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지 그런 재산이 증가되는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대비해서 지출이 너무 과다하던가 소득 대비해서 또 부동산이나 이런 증가된 게 너무 많다면은 분명 탄로된 소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금출처조사나 뭐 그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작위로 그냥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진우를 개인 금융거래에 딱 넣어버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의심스러운 건 이 부분이 의심스럽고 뭐 이렇게 다 가려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번호만 있으면은 그냥 한 화면에서 거의 소득, 지출, 부동산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사례 혹시 갖고 오신 거 있으세요? 이게 좀 재밌을 만한 네, 세 가지 사례를 네, 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가 좀 꽤 비싼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서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었던 사례인데요. 그러면 그때는 차주가 아버지였어요? 아니요, 담보만 제공해주고 아들이 빌린 거죠. 아들의 빚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수십억 정도 되게 아버지가 땅을 나중에 판 다음에 아들의 빚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신 거기에 근저당이 거기 잡혀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이제 갚아주면서 편법 증여로 추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추징 엄청나게 맞죠? 그렇죠. 일단 증여세이기 때문에 그게 좀 고가고. 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이번에는 좀 소득이 있는 자녀인데요. 대기업을 다니고 뭐 어느 정도 고액 연봉에 소득이 있는 딸이었는데 이 딸이 이제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근데 지출이 너무 없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본인 월급은 전혀 쓰지 않고 실제 생활은 아버지 신용카드로 호화 사치 생활을 했던 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그것도 역시 증여세를 추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누구한테 우리 가족한테 뭐 이렇게 베푼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들조차도 전부 증여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증여세법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과세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라든지 부모님 같은 경우에 한해서 생활비나 의료비가 될 수도 있고요. 교육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고 아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그 돈을 받았으면 생활비로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이걸 모아놨다가 부동산을 산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사시는 분들 또는 고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세무사를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로. 세 번째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이례적인 건데 자금 출처 조사는 아니고 좀 예. 특이한 케이스라서 예, 좀 예. 가져와 봤는데 예. 어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대출까지 그 해도 4억 정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이제 병원 운영하시는 분인데 4억을 실제로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 신고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취득을 했던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 없죠. 네. 국세청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럼 아버지는 이 4억이 어디서 났냐? 라고 그 증여 자금의 원천까지 가서 이 병원을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 7억 정도 또 병원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됐던 건데,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거라서. 그러니까 4억을 증여를 해줘서 아들에 대한 증여세는 내서 끝났는데 그렇죠. 뭐가 밉보였는지 아니면 뭐가 이상하게 보였는지 이 4억이 그러면 이 병원을 운영해서 4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병원 재무제표를 다 두드려 그렇죠. 보면 네, 나오겠네요. 네. 병원에 대한 좀 수익 누락이 이제 밝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4억을 예를 들면 뭐 자본이득으로 소득세를 내고 그 돈을 갖고 네. 있었던 건지 그렇죠. 병원에서 직접 간 건지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이야, 이거 뭐 아들 4억 도와줄래다가 뭐 7억을 세금을 맞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배보다 배꼽 훨씬 더 큰 네. 경우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금 출처 조사 우리 상속 증여할 때 그 말씀 드렸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중위 가격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12억이 넘었죠. 그리고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또 거기에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돈이 거액이 오고 갈 때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아주 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또는 내가 우리 와이프 뭐 증여세 6억까지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세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들이 4억 줘서 증여세를 20%뭐 예를 들면 8천만 원 떠오르는 세율이 한 20% 되니까 8천만 원 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꾸로 너 4억이 어디서 생겼냐 해서 나한테 세금을 두들겨 맞아갖고 제가 7억을 냈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실제 뭐 누락을 하고 음성적인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그 자금 출처나 아니면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 작성할 때 우리 박명균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좀 설명을 좀. 예, 뭐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런 취득하기 전에 주변 세무사나 꼭 찾아가셔서 먼저 취득하고 하지 마시고 그쵸, 예, 사업- 상담부터 해보시고 그게 차용증은 또 어떻게 쓸지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해서 계약을 할지 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자금 출처 관련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은 박명균 세무사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